드디어 결승전. 구름의 검, 번개의 검. 두 재능의 충돌은 이미 강호 전역의 관심을 모았다. 청운의 검은 점점 더 각성하고 있었고, 철뇌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번개의 기세를 드러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결승 당일의 아침, 무린맹 본부 위쪽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밤새 내려앉았던 안개가 서서히 거쳐나가자 푸른 하늘 위로 옅게 뜬 구름 몇 줄기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햇빛은 지나치게 뜨겁지도 흐릿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연무장을 둘러싼 공기만큼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수백 명의 숨과 기대, 불안과 욕망이 한 곳으로 모이면 하늘이 아무리 맑아도 숨이 막히는 법이었다. 연무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전날의 사강이 끝나자마자 많은 이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주인을 잃은 자리마다 금세 다른 이들이 밀려 들어왔다. 강호의 소문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왔다. 천하십 검대회의 결승전을 직접 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눈빛은 다르다고. 그 차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고. 관중석 최상단, 정면에는 무린맹의 상석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린맹주와 각 파문의 장문인 세가의 당주들이 차례로 앉아 있었다. 그들 뒤쪽에는 각 문파의 원로와 고수가 조용히 서 있었다. 구파 일방의 기존 문파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여유와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모두 연무장 중앙을 향해 날카롭게 모여 있었다. 그들 가운데 종남파의 장문인 청상진은 두 손을 소매 속에 모은 채 묵묵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종남파의 장로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뒤쪽에는 제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말석 제자들이라 불리던 이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청운의 결승 진출을 기쁘게 여기기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 올린 위계와 자존심이 너무도 견고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청운을 시골에서 떠밀려 올라온 미천한 소년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밟아야 할 계단이 한 칸 더 생겨난 듯 불편해하고 있었다. 청상진은 그런 시선의 흐름을 느끼고 있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강호에서 인정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었다. 검과 피, 승부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오늘 결승이 끝나고 나면 종남이라는 이름과 함께 청운이라는 이름도 자연히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할 일은 오직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반대편 상석에는 청성파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철뇌의 스승인 청성파 장문이는 눈을 가늘게 뜬 채 하늘과 연무장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는 청성파 장로들은 자신들의 문화에서 이런 재능이 나왔다는 사실을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입가에 묵직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결승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듯했다. 번개는 항상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라고 믿는 이들의 눈이었다. 연무장 아래쪽 대기석 한편에서 청운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맞추기 위한 준비였다. 오두막 뒤편의 산길에서 새벽 안개를 뚫고 검을 휘두르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직 손이 작고 허약하던 시절, 사부는 매일 같은 동작을 수백 번씩 반복하게 했다. 검끝이 흔들릴 때마다 묵묵히 다시 시작하게 했다. 그 시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져 왔다. 청명검은 그의 곁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검집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한치도 없었지만 검 안쪽에 담긴 기운은 어렴풋이 깨어나려는 기척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강에서 서리마와 맞붙었을 때 검이 손바닥 안에서 아주 미약하게 떨리던 감각을 청운은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 떨림은 검이 스스로 눈을 뜨려는 전조였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눈을 억지로 뜨게 만들 생각은 없었다. 검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눈을 뜨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사부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다. 대기석의 다른 무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결승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패한 자들은 묵묵히 승부를 지켜볼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고,
끝까지 경합에 남지 못한 문파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로하거나 다음 대회를 위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조차도 모두 오늘 벌어질 한 싸움을 위한 배경처럼 보였다. 청우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승은 한 사람의 싸움이자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모이는 자리였다. 대기석 반대편 청성파 쪽 통로에서 철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이었다. 깨끗이 다려진 청색 검복, 허리춤에 찬 철뢰검, 이마를 가볍게 덮고 있는 머리카락. 그러나 오늘의 철뢰는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강호 전체가 주목하는 하나의 칼날이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철뢰는 대기석에서 바로 연무장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대신 종남파가 있는 쪽을 향해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이 청운을 찾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철뢰의 눈빛에는 오만도 불안도 없었다. 단지 하나의 기대만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검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를 증명받기를 바라는 기대였다. 청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철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언젠가 그 눈빛과 검끝이 자신을 향하리라 알고 있었다. 그날이 오늘일 뿐이었다. 사부가 가르쳐준 것은 누군가를 증오하며 쓰는 검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지키기 위해 쓰는 검이었다. 철뢰는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증명하게 해줄 가장 적합한 상대였다. 연무장 중앙에 무린맹 집행관들이 모였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 손에는 오늘 결승의 규칙과 순서를 적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천하십 검대회 결승전, 지금부터 개시한다. 집행관의 목소리가 울리자 연무장 주변의 소란이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수백 명의 시선이 동시에 중앙으로 모였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늘의 승부는 단 하나. 종남파 제자 청운과 청성파 제자 철뢰. 두 사람은 서로의 실력을 온전히 펼칠 것. 살생을 목적으로 하지 말되 검을 쥔 자는 자신의 생을 스스로 책임질 것. 무린맹은 승부의 결과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 규칙을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강호의 무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다. 목숨을 건 싸움 앞에서 누가 누구의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있겠는가. 검을 쥐고 연무장 위에 올라선 순간 그 삶과 죽음은 이미 자신에게 귀속되는 법이었다. 집행관이 두루마리를 거두어 들이자 다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무린맹의 집행관이자 오늘 결승전의 심판 역할을 맡은 자였다. 굳은 얼굴의 중년 무인이었다. 그는 연무장 중앙의 한 지점을 발끝으로 가볍게 짚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두 사람은 10발자국 떨어진 위치에서 검을 빼어들라. 시작 신호는 북으로 알리겠다. 그 말과 함께 연무장의 가장자리에 놓인 거대한 북이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가죽으로 덮인 북면은 이미 여러 차례의 대회와 연무를 견뎌낸 탓에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울림만큼은 아직도 강력했다. 그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수많은 생사가 오고 갔음을 강호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청우는 천천히 연무장으로 내려갔다. 발 아래의 모래가 미세하게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 예선 때 처음 이곳에 올라섰을 때의 감각이 떠올랐다. 그때와 지금의 자신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내공은 깊어졌고 검로는 무거워졌으며 마음은 한결 단단해졌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검을 쥐고 서 있는 이 땅이 결국 사부가 가르쳐준 그 작은 마당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이었다. 철뢰 역시 다른 쪽 계단을 통해 연무장에 내려섰다. 두 사람은 미리 정해진 위치에 나란히 섰다. 10걸음의 거리를 두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관중석에서 보면 그 거리는 가까운 듯 보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마치 깊은 계곡처럼 느껴졌다. 그 계곡을 건너는 방식은 오직 하나였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검을 주고받는 것.
청운의 오른손이 청명검의 검집 위에 올랐다. 왼손은 자연스럽게 허리 옆에 내려와 있었다. 자세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사부가 늘 강조하던 대로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중심을 지키는 높이였다. 천뢰 역시 검집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자세는 청운보다 약간 높았다. 번개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것이라는 신념이 그 자세에 담겨 있는 듯했다. 연무장 한쪽 북을 잡고 있던 무인이 망설임 없이 북채를 들어 올렸다. 연무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작게 그러나 분명한 긴장감이 모래 위에 내려앉았다. 북채가 북면을 내리치자 둔탁한 울림이 연무장을 가득 채우며 퍼져나갔다. 그 소리가 주변 산과 기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동안 청운과 천뢰의 손이 동시에 움직였다. 검이 빠져나오는 소리는 서로 달랐다. 청운의 검은 마치 오래된 나무가 가지를 펴듯 단단하지만 거친 흔들림 없이 뽑혀 나왔다. 천뢰의 검은 번개가 어둠을 가르는 것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두 검이 동시에 허공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연무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청운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사부에게서 배운 것은 언제나 중심을 지키는 것이었다. 상대의 기세가 먼저 흘러들어오면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고 나서 검을 내딛어도 늦지 않다. 반대로 중심이 흔들린 상태에서 먼저 움직이면 자신의 검이 아니라 상대의 그림자를 쫓게 된다고 했다. 천뢰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발끝이 모래를 밟는 순간 그의 몸에서 번개처럼 날카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기운은 위로 치솟는 것이 아니라 땅 가까이에서 빠르게 뻗어나가며 청운을 향했다. 마치 먹구름 아래에서 질주하는 번개불 같은 느낌이었다. 청운은 그 기운이 몸에 닿기 전에 내공을 운기했다. 사부가 전해준 태을신공의 호흡이 가슴과 복부를 채우고 다시 팔과 다리로 흘러내렸다. 검을 쥔 손끝까지 내공이 흘러가는 순간 청명검이 아주 미약하게 울었다. 마치 이 싸움이 자신 역시 기다려온 자리라는 듯한 울림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졌다. 아직 검이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연무장의 많은 이들은 이미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요란한 함성이나 외침은 나오지 않았다. 진짜 강자들의 싸움 앞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누군가는 호흡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시선을 고정했다. 천뢰의 검이 먼저 움직였다. 번개처럼 빠른 일섬이 공기를 가르며 청운의 왼쪽 어깨를 향해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 일섬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다. 힘의 방향이 3번 꺾였다. 검끝이 시선을 속이며 위로 향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 아래로 떨어지는 기묘한 궤적이었다. 속도와 각도의 변화를 동시에 담아낸 백이었다. 그 순간 청운의 발이 모래를 깊숙이 밟았다. 왼발이 땅을 누르고 오른발이 반보 앞으로 나가며 허리가 자연스럽게 돌아갔다. 검끝이 아래에서 위로 곧게 올라갔다. 종남의 검로가 허공에 비스듬히 세워졌다. 그의 검은 천뢰의 궤도를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그 궤도가 지나갈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그 길을 한 줄기 직선으로 가로막았다. 번개와 산의 첫 번째 충돌이 허공에서 일어났다. 번개와 산의 첫 번째 충돌이 허공에서 일어났다. 청운의 검끝이 수평으로 올라가며 천뢰의 일섬을 정면에서 받아냈다. 맑고 단단한 금소금이 연무장 중앙을 가르며 터져나갔다. 그 소리가 기둥과 돌벽을 타고 퍼져나가자 관중석의 수많은 시선이 동시에 두 사람에게 더 가까이 쏠렸다. 충격은 예상보다 거셌다. 청운의 팔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목이 깊게 눌렸다. 천뢰의 검에는 단순한 힘만이 아니라 속도에서 비롯된 관성이 붙어 있었다. 번개가 내리꽂힐 때 그 자체의 무게보다 내려치는 속도가 더 위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의 배기에는 움직임이 만든 힘이 겹겹이 실려 있었다. 청운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대신 발끝을 조금 더 깊이 모래 속에 박았다. 허리와 어깨를 단단히 고정하고 내공을 팔로 흘려보냈다.
태을 신공의 기운이 팔목에서 손끝으로 뻗어나가자 청명검이 다시 한번 가느다랗게 울었다. 검신 속에서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떨림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 가슴을 두드렸다. 천뢰는 한 합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틀었다. 검끝이 위에서 아래로 다시 옆으로 흘렀다.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라는 것이 없었다. 첫 일섬이 막히자마자 그 순간을 다음 공격의 발판으로 바꾸고 있었다. 검이 막힌 자리에서 힘을 빼는 대신 그 반동을 이용해 곧바로 다음 각도로 꺾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옆구리를 향한 백이었다. 검끝은 낮게 깔려 들어오는 듯 보였지만 궤도의 뒤쪽에 숨겨진 힘은 위로 치솟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청운이 그 궤도를 따라가려는 순간 검이 반짝이며 위로 비상했다. 허공에서 꺾이는 번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궤적이었다. 청운은 몸을 반보 틀며 왼쪽 어깨를 뒤로 뺐다. 검은 내려오는 선을 따라가는 대신 다시 한번 직선을 그렸다. 천뢰의 검로가 허공에서 그리고 있는 곡선과 궤도 사이에 자신만의 길을 박아 넣었다. 종남의 검이 가진 가장 큰 힘은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직선이었다. 받아내더라도 휘지 않고 공격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금소금이 울렸다. 이번에는 서로의 검끝이 스치고 지나갔다. 검과 검 사이에서 튀어난 불꽃이 모래 위로 떨어졌다. 그 불꽃이 사라지기도 전에 두 사람의 발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천뢰는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청운은 발자국 하나하나를 깊게 남기며 버텼다. 관중석에서는 아직 함성이 터져나오지 않았다. 대신 곳곳에서 낮은 탄식과 감탄이 교차했다. 검을 쥐고 살아온 자들은 한 합 한 합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다. 눈에 보이기엔 단순한 부딪힘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수년간 쌓아온 수련과 수천 번의 실패와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천뢰가 조금 더 속도를 높였다. 그의 발끝이 모래를 거의 밟지 않는 듯했다. 몸이 앞뒤로 흔들리는 사이 검끝은 연속으로 허공을 그었다. 수평, 수직, 비스듬한 각도, 다시 수평. 네 번의 배기가 수만 번 사이에 이어졌다. 눈으로는 궤적을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였다. 청운은 그 모든 배기를 받아내지 않았다. 받아낼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들면 결국 한 번은 틈이 생긴다. 그는 사부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모든 칼날을 막으려 들지 마라. 산은 모든 바람을 막지 않는다. 그저 무너질 만큼의 바람만 막고 나머지는 지나가게 둘 뿐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배기를 그는 검으로 받아냈다. 세 번째 배기가 어깨를 향해 날아들 때 몸을 낮추며 반보 비켜섰다. 칼날이 귀 옆을 스치며 지나갔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허공으로 흩날렸다. 그 허공을 지나간 검끝이 뒤쪽 모래바닥에 가느다란 선을 남겼다. 네 번째 배기가 옆구리를 향해 파고들 때 청운의 검이 아래에서 위로 곱게 치솟았다. 검과 검이 정통으로 부딪히지 않았기에 충격은 전처럼 크게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천뢰의 움직임이 아주 조금 늦춰졌다. 청운의 직선이 그의 흐름을 끊어 놓았기 때문이다. 천뢰의 눈빛이 잠깐 가늘어졌다. 단 한 합 사이의 지체였지만 그는 그것을 분명히 느꼈다. 상대가 단순히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흐름의 리듬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것은 조소도 여유도 아닌 진짜 싸움 앞에서만 드러나는 어떤 즐거움이었다. 자신이 믿어온 검로를 온 힘을 다해 부딪혀 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천뢰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내공이 가슴께에서 출렁였다. 청성파 특유의 기류가 그의 몸을 관통했다. 그 기운은 위로 치솟지 않고 척추를 따라 아래로 밀려내려갔다가 다시 발끝에서 치고 올라왔다. 그 움직임과 함께 그의 검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배기가 아니었다. 천뢰의 몸이 낮게 숙여졌다가 번개처럼 앞으로 튀어올랐다. 검끝이 직선으로 뻗어나오며
청운의 가슴께를 향해 파고들었다. 이 일섬에는 회전이나 궤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대신 지금까지 쌓아온 속도와 힘, 내공의 밀도가 한 점으로 모여 있었다. 청운은 검을 가슴 앞에 세우며 그 일섬을 받아냈다. 충격이 팔을 타고 어깨와 허리까지 파고들었다. 모래가 발끝 주변에서 터져나갔다. 그의 발자국이 조금 뒤로 밀렸다. 관중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청운은 넘어지지 않았다. 뒤로 물러나려는 힘을 그대로 허리로 내려보내며 다시 앞으로 내딛었다. 내공이 발목을 타고 땅으로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느낌이었다. 그 반동을 이용해 검을 비스듬히 틀었다. 천뢰의 검끝이 미세하게 옆으로 밀렸다. 그 틈 사이에서 청운의 검이 앞으로 나아갔다. 종남의 일섬이 천뢰의 어깨 방향을 향해 곧게 뻗었다. 천뢰는 몸을 반바퀴 굴려 그 일섬을 피해냈다. 검을 이용해 막아내는 대신 몸 전체를 기울여 흘려보냈다. 그의 옷자락이 청운의 검끝을 스치며 찢어졌다. 얇은 천 조각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모래 위로 떨어졌다. 몸을 세우며 천뢰의 눈빛이 조금 더 진지해졌다. 가볍게 즐기듯 쓰던 검이 아니라 진짜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검을 꺼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연무장 밖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눈에는 두 사람의 움직임이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천뢰의 검로는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옆으로 흘러가는 번개와 같았다. 휘어지고 튀고 굽이치며 상대의 빈틈을 찾아 파고들었다. 반면 청운의 검은 산줄기를 따라 뻗은 길과 같았다. 돌아가지 않고 휘지 않고 오히려 들어오는 기세를 그대로 받아내어 다시 돌려보내는 직선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속도만 놓고 보면 천뢰가 조금 더 앞서 있었다. 그의 검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3번의 궤도를 그렸다. 그러나 그 빠른 속도 속에서도 청운의 검끝은 상대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다. 청운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숨은 여전히 일정하게 오르내렸지만 팔과 어깨의 근육이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었다. 천뢰의 연속된 공격을 흘려보내거나 끊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한 번도 결정적인 일섬을 내지 못했다. 종남의 검은 본래 길게 끌고 가서 상대를 지치게 만든 뒤 마지막에 베어내는 검이었지만 천뢰의 번개 같은 검은 지치기 전에 승부를 끝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반대로 천뢰의 호흡은 아직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조금 올라와 있었지만 눈빛은 더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매한마다 청운의 검로를 더욱 정확히 읽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우직하게 버티는지, 어느 지점에서 흔들리려 하는지, 어느 거리에서 공격과 방어의 전환이 느려지는지. 천뢰는 한 번 몸을 뒤로 빼며 거리를 조절했다. 청운 역시 2걸음 뒤로 물러섰다. 둘 사이에 다시 10걸음 남짓한 공간이 생겼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지만 이제는 그 숨마저도 모래먼지와 함께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관중석 여기저기에서 드문드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청운이 밀리는군. 그래도 저 정도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은가. 아직 모른다. 종남의 검은 끝까지 봐야 한다. 청상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소매 속에서 자신의 손가락이 아주 가볍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장문인의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제자가 번개 앞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천뢰가 다시 몸을 낮췄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한 번에 토해냈다. 내공이 그 호흡과 함께 폭발적으로 뻗어나갔다. 그의 몸 주변으로 얇은 기류가 소용돌이쳤다. 검끝이 바닥을 스치듯 지나가며 모래를 얇은 선으로 갈라놓았다. 그는 더 이상 작은 변화를 섞은 배기를 쓰지 않았다. 대신 모든 힘을 한 방향으로 집중하는 길을 택했다. 검이 곧게 뻗어나갔다. 아까와 비슷한 일섬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전혀 달랐다. 마치 먹구름 아래에서 천둥이 한 번 더 크게 울리고 난 뒤
내려치는 번개처럼 굵고 무거운 힘이 실려 있었다. 청우는 그 일섬을 정면에서 피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대신 내공을 전신으로 끌어올렸다. 태울신공이 가슴과 호흡, 팔과 다리를 따라 돌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미세하게 주변 공기를 밀어냈다. 청명검이 손안에서 떨렸다.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떨림이었다. 검신 안쪽에서 청명한 빛이 아주 희미하게 일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청우는 그 빛에 매달리려 하지 않았다. 검이 앞서지 않도록 자신이 먼저 중심을 세워야 했다. 그는 검을 두 손으로 잡았다. 지금까지 한 손으로만 버텨오던 일섬들과 달리 이번에는 상체 전체를 사용해 받아낼 준비를 했다. 발을 벌리고 무릎을 낮추고 허리를 굽혔다. 종남의 검로가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인한 자세였다. 번개와 산이 다시 한번 부딪혔다. 철뇌의 일섬이 내려꽂히는 순간 청운의 검이 위로 치솟았다. 두 검이 정면에서 맞붙었다. 귀를 때리는 포효 같은 금소금과 함께 충격파가 사방으로 튀어나갔다. 관중석 앞줄에 앉아있던 몇몇 무인들의 상투가 뒤로 젖혀질 정도였다. 청운의 발이 모래 속으로 깊게 파고들었다. 발목 위까지 모래가 밀려 올라왔다. 손목에서 어깨, 허리, 허벅지까지 모든 근육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철뇌의 검끝이 아주 미세하게 밀리기 시작했다. 일섬의 힘이 다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내리꽂힌 탓에 반동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었다. 청운의 직선은 그 반동을 붙잡아 되밀었다.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뒤로 튕겨나갔다. 청운은 두 걸음, 철뇌는 한 걸음 밀렸다. 둘 사이의 거리가 다시 벌어졌다. 모래바닥에는 깊게 파인 두 쌍의 발자국이 남았다. 철뇌의 눈빛이 처음으로 조금 흐트러졌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방금 일섬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분명히 모든 힘을 실은 공격이었는데 상대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물러난 거리로만 따지면 자신 쪽이 조금 더 많이 밀렸다. 청운 역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온몸이 화끈거렸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청명검의 떨림이 더 이상 불규칙하지 않았다. 그의 호흡과 내공의 흐름에 맞추어 규칙적인 리듬을 타고 있었다. 마치 검과 몸의 박자가 맞기 시작한 것처럼. 관중석 어딘가에서 그 변화를 감지한 자들이 있었다. 오래도록 무공을 수련해온 노고수들은 눈을 가늘게 뜬 채 청운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검을 타고 흘러나오는 미묘한 기운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천뇌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가 믿어온 것은 한 번의 일섬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검이었다. 그는 다시 자세를 낮추었다. 청운 역시 검을 가슴 앞에 세웠다. 둘 사이의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다. 이제부터 나올 한 합한합이 이 싸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연무장 주변의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관중의 숨소리,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도 모두 희미해졌다. 청운과 철뇌의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숨과 심장 소리, 그리고 상대의 검이 움직이는 기척뿐이었다. 다음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 청운의 손 안에서 청명검이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에는 맑고 또렷한 음이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가 그의 팔과 가슴, 머리까지 울렸다. 청운은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오두막 마당에서 검을 가르쳐 주던 사부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하던 사부가 유일하게 잊지 못했던 것은 검로였다.
그 검노가 지금 자신의 몸에서 다시 흐르고 있었다. 천뢰가 먼저 움직였다. 청운도 거의 동시에 발을 내디뎠다. 번개와 구름이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다. 청명검의 빛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천뢰검의 기세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연무장 중앙에서 두 검이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곱게 뻗어 들어갔다. 번개와 산이 처음 부딪혔을 때 연무장은 잠시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검과 검이 맞닿는 순간 터져나온 금소금은 분명히 울려 퍼졌건만 소리 뒤에 따라와야 할 함성도 탄식도 환호도 없었다. 수백 명이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균형을 되찾은 것은 천뢰였다. 그의 발은 모래 위에 단단히 버티고 서 있었고 호흡도 눈에 띄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처음 보는 색이 떠올라 있었다. 자신과 맞붙은 자를 향한 평가가 흔들릴 때 재능 있는 무인의 내면에만 비치는 미묘한 빛이었다. 청우는 한 박자 늦게 숨을 골랐다. 팔과 어깨, 허리까지 충격이 깊게 파고들어 있었다. 손바닥은 젖어 있었으나 그가 느끼는 떨림의 근원은 땀이나 긴장이 아니었다. 손에 쥔 청명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규칙적인 맥동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 검을 오래 잡은 자라면 누구나 안다. 쇠붙이는 스스로 떨지 않는다. 팔이 떨리면 검이 흔들릴 뿐이고 몸이 흔들리면 검끝이 빗나갈 뿐이다. 하지만 지금 청운이 느끼는 떨림은 몸이 검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검이 몸을 깨우는 쪽에 가까웠다. 천뢰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좁혔다. 방금 전 한 합에서 느껴진 것은 단순한 방어나 역공이 아니었다. 번개처럼 내려꽂은 일섬이 마치 안개를 가르는 산등성이에 막힌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느낌. 속도와 힘에서 밀려서가 아니라 방향 자체를 잃어버린 이질적인 저항감. 그는 내공을 한번 크게 돌려 기척을 가다듬었다. 청성파만의 청명한 기류가 가슴을 타고 내려가 단전에서 한번 응축되었다가 다시 등줄기와 팔로 퍼져나왔다. 머릿속에서 불필요한 생각들을 쫓아내고 눈앞에 검끝만 바라보려는 습관적인 정리였다. 연무장 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10걸음 남짓의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를 가르는 기운은 이미 서로의 피부를 스치는 곳까지 와 있었다. 청우는 손에 쥔 검을 내려다보았다. 검집에서 완전히 뽑혀나온 청명검의 검씨는 햇빛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짙은 색을 머금고 있었다. 그 빛은 번쩍이는 황금빛도 눈부신 백색도 아니었다. 얕게 물든 푸른 빛, 그러나 그 안쪽 어딘가에는 더 깊은 층이 숨어있는 빛. 태을 신공의 운기와 함께 그 빛은 아주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청우는 그 숨결을 팔과 손목, 손가락 끝까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오두막의 좁은 마당에서 새벽 안개를 뚫고 검을 휘두르던 날들이 떠올랐다. 얼굴이 아직 IT를 벗지 못했던 시절, 무게에 겨우 버티던 목검을 두 손으로 마주 잡고 허공을 향해 수천 번 같은 선을 그려나가던 나날들. 사부는 검법의 이름을 말해준 적이 거의 없었다. 제자에게 언젠가 전해줄 수 있다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검을 쥐고 서 있던 사부의 등은 언제나 곧게 서 있었다는 것. 껍데기뿐인 형식이 아니라 시간이 새겨넣은 검노가 그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 그 등 뒤에서 청우는 10년 동안 같은 그림자를 보아왔다. 지금 손에 쥔 검은 그 그림자와 닮아 있었다. 천뢰가 움직였다. 몸을 비틀어 옆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검끝을 낮게 떨궜다가 곧장 위로 끌어올렸다.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번개의 검노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었다. 그는 단 한 번의 배기로 승부를 내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버렸다. 대신 속도를 조금 누르더라도 기세와 각도를 정교하게 만든 한 합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장을 경험한 노련한 무인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였을 방식이었다. 검끝이 바닥을 스치며 모래를 얇게 갈랐다. 가루처럼 부서진 모래가 일렁이는 순간
그 위로 철뇌의 검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대각으로 떨어지는 궤적이었다. 어깨를 베고 가슴을 가르고 허리깨를 스치고 지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흐름. 청운의 발이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나거나 비켜서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는 선택이었다. 그 한 걸음에 10년이 담겨 있었다. 사부가 처음 검을 쥔 청운을 바라봤을 때 그가 건넨 첫 말은 칭찬도 격려도 아니었다. 검을 쥐고 뒤로 물러나는 법을 먼저 배우지 마라. 검을 쥔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길을 먼저 찾아야 한다. 청운은 팔을 올리며 검을 세웠다. 철뇌의 검노를 따라가려 하지 않고 그 검노가 가장 깊게 내려오는 자리를 예상해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그의 검끝이 허공에 곧게 세워졌다. 태산과 같은, 그러나 억지로 버티려 하는 힘이 아니라 흐름을 받아내고 다시 돌려주려는 의지가 담긴 직선이었다. 검과 검이 맞닿는 순간 이전의 충돌과는 다른 소리가 울렸다. 맑고 길게 울리는 소리. 금속이 부딪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 울리듯 공기를 울리는 소리. 청명검이 깊게 울고 있었다. 청운의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떨림이 더 이상 불규칙하지 않았다. 내공의 순환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기운이 단전에서 올라와 팔과 손목을 지나 검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길 위에서 검이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반응하고 있었다. 철뇌는 충격을 그대로 받아 뒤로 밀려났다. 발끝이 모래를 깊게 파고들었다. 모래가 튀어오르며 허공을 흩어졌다. 그는 간신히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았지만 팔목과 어깨를 통해 몸 안쪽까지 파고드는 묵직한 힘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밀어붙인 것은 속도와 힘, 그리고 요령이었다. 그러나 방금 느낀 충돌은 그 어느 쪽에서도 설명되지 않았다. 검을 막은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힘을 받아들인 뒤 그 힘을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기세. 번개가 산을 내리찍을 때 산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갈라져 사라져버리는 듯한 느낌. 관중석 여기저기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무림맹 상석에 앉은 장문인들과 세가의 가주들도 자세를 바로 했다. 누군가는 청운의 검을 보고 종남의 이름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청명검이라는 보검의 전설을 떠올렸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잊힌 문파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보고 있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청상진은 손을 소매 속에 감춘 채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검끝이 아니라 청운의 발을 보고 있었다. 발이 땅을 딛는 방식, 충격을 온몸으로 받되 무릎을 꺾지 않는 힘,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는 중심. 이것은 종남의 검을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변화였다. 철뇌는 안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다. 가슴께에서 들끓는 감정을 억지로 다스렸다. 패배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었다. 눈앞의 상대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 재능 있는 무인은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된다. 질투로 눈을 가릴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철뇌의 심장은 두 번째 길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은 아직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검을 비스듬히 들었다. 청성파 특유의 청명한 내공이 검신을 타고 흘렀다. 검끝 주변의 공기가 가볍게 파르르 떨리며 번개가 내리치기 전의 공기처럼 피로 섞인 냄새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속도와 힘을 절반씩 나누지 않았다. 속도를 조금 줄이는 대신 내공을 검끝에 더 깊게 쏟아붓는 방식이었다. 하나의 번개가 아니라 거대한 먹구름 아래에서 연달아 터지는 철뇌. 청운은 그 기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전과 달리 조금 더 깊어져 있었다. 사부가 남기고 떠난 말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검을 휘두르기 위해 내공을 쓰지 마라. 내공이 흐르는 길에 검을 세우고 내 몸이 가는 길에 검끝을 얹어라. 태율신공이 단전에서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기운은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았지만 스스로 검으로 향하고 있었다. 청운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
내공과 검이 하나의 길이 되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검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과 함께 서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천뢰의 몸이 낮게 숙여지며 앞으로 쏟아졌다. 발끝이 모래를 밟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검이 허공을 가르는 궤적이 이전보다 더 굵고 무겁게 그려졌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허공에 그어지고 그 선이 청운의 목과 가슴, 허리를 차례로 겨누는 듯한 기세였다. 청운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뒤로 물러나는 대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다시 택했다. 그는 자신의 검을 수평에 가깝게 들어 올렸다. 직선이었다. 그러나 그 직선의 안쪽에서는 미세한 곡선이 숨을 쉬고 있었다. 검이 나아가며 아주 조금씩 각도를 바꾸었다. 그 변화는 눈으로는 잡히지 않을 만큼 미미했지만 검기와 검기가 맞닿는 지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천뢰의 일섬은 허공에 그어진 하나의 굵은 길이었다. 그 길을 정면에서 부수려 들었다면 아마 청운도 온몸이 부서지는 충격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운의 검은 그 길을 부수지 않았다. 대신 그 길 옆에 다른 길 하나를 세웠다. 두 길이 맞닿는 지점에서 충격이 지워졌다. 그리고 번개처럼 내려오던 천뢰의 공격은 길을 잃고 비껴나갔다. 검과 검이 스쳤다. 이번에는 불꽃이 튀지 않았다. 대신 얇게 갈라진 공기가 두 사람의 뺨과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청운의 검끝이 허공을 지나가며 천뢰의 목덜미 뒤 빈 공간에서 멈추었다. 베지 않았다. 베지 않아도 베일 수 있었던 거리였다. 천뢰의 발이 연무장 중앙에 멈춰 서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의 등에 닿을 듯 말 듯 청운의 검끝이 고요히 떠 있었다. 연무장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잠겼다. 청운은 검을 거두어 들였다. 검끝이 천천히 내려오며 몸 앞에 곧게 세워졌다. 그 순간 청명검이 울었다. 이전과는 달랐다. 이것은 각성의 마지막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맑고도 깊었다. 검신 전체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기운이 햇빛을 머금으며 더욱 또렷해졌다. 푸른 빛은 번쩍이는 섬광이 아니었다. 어두운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조용히 일렁이는 빛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악한 기운을 베어낼 수 있는 서늘함과 도가의 경지에 가까운 담담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청운의 눈빛이 그 푸른 빛을 비추었다. 그의 동공 안에서 청명검의 기운과 태을신공의 흐름, 사부의 검노가 하나로 엮이고 있었다. 멀리 상석에서 청상진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검이 더 이상 단순한 재능 있는 소년의 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종남청객. 천마대전에 스스로를 던졌던 이름 없는 대사형. 멸문도 공운도 명예도 없이 전장에 쓰러졌던 그가 마지막 순간 제자에게 전한 검의 뜻. 그 뜻이 이제 연무장 한가운데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천뢰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폐부 깊은 곳까지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갔다. 그는 패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고 검을 놓지도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오늘 이 결승이 단지 승부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눈앞의 청운은 더 이상 종남의 말석에서 올라온 변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검 하나로 자신과 맞설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같은 시대의 무인이었다. 청운은 검을 앞으로 내밀지 않았다. 대신 발을 반보 물렸다. 결승이라는 무대 위에서 한 합 한 합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자의 걸음이었다. 청명검의 푸른 빛은 여전히 검신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요란하게 빛나지 않았다. 각성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각성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연무장 위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청명검이 완전히 깨어난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누가 먼저 쓰러질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
어떤 검노가 이 시대의 강호를 이끌 것인가를 증명하는 싸움. 천뢰는 다시 검을 들었다. 청운도 검을 가슴 앞에 세웠다. 푸른빛과 번개의 기운이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청명검의 푸른 기운이 연무장의 공기를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검신을 타고 흐르는 그 빛은 더 이상 거칠게 솟구치지 않았다. 각성의 순간 이미 충분히 울부짖었고 이제는 제자와 보검이 서로를 이해한 뒤 찾아오는 고요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고요 안에 담긴 기세는 전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다. 청우는 두 손으로 검을 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발밑에 모래가 깊게 패여 있었다. 지금까지 이어진 수십 합의 싸움이 남긴 자국들이었다. 직선으로 파인 자국, 휘어졌다 끊긴 자국, 서로 뒤엉킨 검노가 모래 위에서 하나의 문장처럼 남아 있었다. 천뢰 역시 검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이전보다 거칠어졌고 이마와 관자놀이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늘하게 맑았다. 오만으로 가득 차 있던 첫 등장 때의 눈이 아니었다. 눈앞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무인의 눈이었다. 연무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누군가가 조금만 숨을 깊게 내쉬어도 들릴 것 같았다. 상석에 앉은 장문인들과 가주들조차 자세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누가 이기느냐는 이미 단순한 승부의 의미를 넘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강호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문제와 이어져 있었다. 천뢰가 먼저 발을 옮겼다. 왼발이 앞으로 나오며 몸이 약간 기울었다. 검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몸이 검을 쥐기 전의 기세를 먼저 만들고 있었다. 주변 공기가 그의 움직임에 맞추어 아주 미세하게 눌리듯 흔들렸다. 청우는 발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호흡을 깊게 가라앉혔다. 태을 신공의 호흡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며 심장과 단전, 사지가 다시 한 번 연결되었다. 내공이 억지로 밀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걸어온 길을 되짚어 내려오듯 고르게 흘렀다. 청명검의 푸른 빛이 한 번 더 일렁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이 먼저 앞서 나가려 하지 않았다. 검과 몸, 내공과 의지가 같은 선에 서 있었다. 천뢰의 몸이 앞으로 쏟아졌다. 검이 허공을 가르며 나아갔다. 이번에는 번개처럼 단번에 꿰뚫는 일섬이 아니었다. 연달아 솟구쳤다가 꺾였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다섯 합이 한 번의 호흡 안에서 이어졌다. 상단으로 치솟는 배기, 측면에서 파고드는 찌르기, 아래에서 올라오는 일도, 뒤를 노리는 회전, 그리고 중심을 노리는 정면의 직선. 천뢰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검법이 하나의 흐름 안에 녹아 있었다. 청우는 그 흐름을 정면에서 마주했다. 한 합 한 합마다 검을 들어 막으려 들지 않고 부딪혀오는 힘과 각도가 만들어내는 길을 따라갔다. 첫 번째 배기가 어깨로 떨어질 때 그의 검은 몸 앞에서 수평을 이루며 위로 치솟았다. 충격이 검을 통해 어깨까지 전해졌다. 그 충격을 내공이 흡수했다. 두 번째 찌르기가 옆구리로 파고들 때 발을 반보 뒤로 빼며 허리를 틀었다. 검은 상대의 궤도를 따라가지 않고 궤도가 지나간 뒤 남는 빈 공간을 향해 나아갔다. 허공에서 두 검이 어긋났다. 세 번째 일도가 아래에서 올라올 때 청운의 검은 그 흐름을 타고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곧장 아래로 누르듯 내려왔다. 칼날이 칼날과 정통으로 마주치는 대신 흐르는 기세와 비스듬히 스치며 방향을 바꾸었다. 네 번째 회전은 청운의 등 뒤를 겨냥하고 있었다. 천뢰의 몸이 비틀어지며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곧 등 뒤에서 기척이 몰려왔다. 관중들이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청운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몸을 축으로 삼아 반바퀴 돌아섰다. 검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몸과 함께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천뢰의 검끝이 닿기 직전 그 궤도와 청운의 검노가 스치듯 교차했다. 번개가 방향을 잃었다. 그리고 마지막 중심을 겨냥한 직선이 터져나왔다. 천뢰의 몸에서 온 힘이 모여 가슴께의 서검 끝으로 쏟아졌다. 그 일섬은 전부를 걸어야만 뽑을 수 있는 한 칼이었다.
청우는 물러나지 않았다. 태을신공의 운기가 단전에서 폭발적으로 솟구쳤다. 그러나 그는 그 기운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았다. 그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기운이 자연스럽게 검으로 흘러들어갔다. 청명검이 울었다. 푸른 빛이 한층 더 진해지며 검신을 타고 흘렀다. 검 끝에서 번지는 기운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안에는 사악함이 없었다. 도가에서 말하는 온갖 탁기를 끊어내는 맑음에 가까웠다. 청우는 검을 두 손으로 세워 올렸다. 종남의 일섬, 그러나 이제는 사부의 검노와 청명검의 기운, 자신의 내공이 모두 섞인 일섬이었다. 검과 검이 정면에서 부딪혔다. 이번 충돌은 지금까지와 달랐다.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전에 충격파가 먼저 연무장 중앙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모래바닥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관중석 앞줄에 앉은 자들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뒤로 젖혀졌다. 천뇌의 검이 떨렸다. 팔목과 팔꿈치, 어깨를 타고 올라온 충격이 척추를 타고 전해졌다. 청운의 검에서 흘러들어온 기운은 섞이지 않았다. 번개처럼 파고들어 상대를 찢어발기는 힘이 아니라 힘의 방향을 바꾸어 다시 되돌려 보내는 기운이었다. 한순간 천뢰의 손가락 사이에서 힘이 빠졌다. 검이 뒤로 밀렸다. 그와 동시에 청운의 일섬이 앞으로 한 뼘 더 나아갔다. 검끝은 천뢰의 가슴께 앞에서 멈추었다. 단지 옷 한 겹을 더 파고들었다면 피가 튀고 살이 갈라졌을 거리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천뢰가 먼저 숨을 들이켰다. 눈동자가 크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승부를 치러왔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상대도, 내공이 더 깊은 상대도, 더 많은 실전을 겪은 상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분명하게 느껴지는 벽 앞에 선 것은 처음이었다. 검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내공을 짜내려 해도 이미 다 써버린 뒤였다. 청운의 검끝은 오로지 그 거리 하나를 지키고 있었다. 더 나아가지도 덜 나아가지도 않았다. 연무장 어디선가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이미 승부가 기울었다고 느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 천뢰가 어떻게든 반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천뢰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다. 검끝이 아래로 내려갔다. 가슴께에 닿던 청명검의 기운이 조금 멀어졌다. 그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청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 안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오히려 깨끗한 승복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끝까지 검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내공과 체력, 지금까지의 모든 수련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 이 순간을 넘을 수 있는 칼은 이미 손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검을 다시 들어올리는 것은 무인의 길이 아니라 욕심이었다. 청운의 호흡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태을신공의 기운이 조금씩 수그러들며 안쪽으로 다시 모였다. 청명검의 푸른 빛도 이전보다 약간 희미해졌다. 그러나 검과 제자 사이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다. 심판을 맡은 무림맹 집행관이 연무장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검끝이 멈춘 거리를 보고 두 사람의 눈빛이 나눈 말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발소리가 모래 위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연무장 전체에는 그 한 걸음이 크게 울렸다. 집행관이 중앙까지 나왔을 때 천뢰가 먼저 검을 거두었다. 검을 허리께로 내리고 검집으로 천천히 되돌렸다. 검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금속의 마찰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패배를 인정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의 싸움을 다음 길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다짐처럼 들렸다. 천뢰는 몸을 곧게 세웠다. 엎드려 기는 것도 억지로 웃거나 울지도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무인으로서 승부를 마주한 자세를 취했다. 그의 시선이 청운에게 향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청운은 그 입모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졌다. 천뢰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그러나 그것은 구겨지거나 주저앉는 형태의 내려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를 향해 한 발 물러서며 길을 열어주는 내려감이었다. 청우는 검을 거두었다. 푸른 빛이 검신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검이 검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조용히 울렸다. 그 울림은 마치 오늘의 승부를 종남의 이름으로 기록하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집행관이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목소리가 연무장 전체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천하십 검대회 결승전. 종남파 제자 청운의 승리다. 잠시 비어있던 공간을 메우듯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박수, 환호와 절규가 뒤섞였다. 종남파 쪽 자리에서는 일어나려는 사람과 말을 잃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장로들 중 일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자신의 자리 아래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청상진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 밀어두고 오로지 연무장 위의 청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미묘한 주름이 생겼다. 환희와 안도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다. 종남 청객이라는 이름 없는 대사형이 이루지 못한 자리,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도 끝내 문파의 이름을 세우지 못한 그 빈자리를 지금 제자가 대신 메우고 있었다. 천뢰는 연무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청운이 돌아서기 전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둘 사이의 거리는 다시 몇 걸음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금 그 거리는 검을 맞대기 전에 긴장으로 가득 찬 거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천뢰는 잠시 말없이 청운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안에는 패배의 상처도, 자존심의 금도, 그리고 묘하게도 개운함에 가까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넘어야 할 벽을 만났고 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벽이 언제까지나 앞을 막고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함께 서서 강호를 내려다볼 수 있는 동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어렴풋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자세를 갖추어 행하는 예법도 문파 사이의 격식을 지키는 인사도 아니었다. 검을 주고받은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의 무인으로서 다른 무인을 인정하는 인사였다. 청운도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마디가 또렷이 떠올랐다. 오늘 이 결승은 천뢰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청명검이 완전히 눈을 뜬 자리, 종남 청객의 검로가 제자에게 완전히 옮겨진 자리, 그리고 천뢰라는 동세대의 강자가 진짜로 눈을 뜬 자리. 연무장 위의 모래가 바람에 흩날렸다. 푸른 빛은 검집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빛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청운과 천뢰 두 무인의 길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결승의 승부는 끝났다. 그러나 강호가 기억할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었다. 결승전의 함성이 서서히 가라앉아갈 무렵 연무장 위에는 기묘한 공백이 남아 있었다. 모래 위에 그어진 수많은 검로와 발자국들, 휘어졌다 끊긴 궤적들과 깊게 패인 자국들은 아직 뜨거운 기운을 흘려보내고 있었지만 그 위를 덮는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의 정적 같았다. 청우는 검을 이미 검집에 넣고 있었다. 청명검의 푸른 빛은 검집 안으로 물러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손과 팔, 가슴께에는 여전히 그 잔향이 남아 있었다. 내공의 흐름도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못하고 중심에서 미세하게 파동을 보내고 있었다. 천뢰는 연무장의 반대편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어깨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고 옷자락은 결승전에 비해 조금 더 너덜거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전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패배의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등에 업은 무게였다. 그는 검집 위에 얹은 손을 떼지 않은 채 연무장을 떠났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발걸음이었다. 관중석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종남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며 감탄했고, 누군가는 청성파의 재능이 꺾인 것을 아쉬워했고, 누군가는 이제 강호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계산하느라 눈빛을 좁혔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 승리가 단지 한 문파의 입성에 그치지 않을 것을 온전히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승전이 끝난 직후 무림맹 본부의 깊은 회의실에서는 이미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 싸움은 검이 아니라 말과 명분, 기억과 책임이 부딪히는 자리였다. 두터운 나무문 안쪽 원형으로 배치된 좌석 위에는 각 문파의 장문인과 세가의 가주들, 무림맹의 핵심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무림맹의 깃발과 함께 공석으로 남아있던 구파일방의 한 자리를 상징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비석에는 아직 어떤 문파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맹주를 대신해 자리를 주재하는 무림맹 대행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결승의 결과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었다. 모두가 눈으로 봤고 기운으로 느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그 사실 위에 어떤 판결을 세울지에 대한 합의였다. 중소문파 중 일부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다. 결승전의 승부를 종남이 가져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장 일석을 내어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오가고 있었다. 검 하나 잘 쓰는 것이 곧 문파 전체의 무게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요.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힘을 얻지 못했다. 결승에서의 싸움은 단지 한 사람의 승부가 아니었다. 종남의 검노와 청운의 내공, 그리고 청명검의 각성이 겹쳐진 결과였다. 그 기운을 직접 느낀 자들일수록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화산파, 태산파, 숭산파의 인물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다. 형산이 멸문을 당하던 날 그들이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어디서 눈을 돌렸는지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기억이었다. 오늘 새로운 일석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그때의 방관이 다시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었다. 그들은 섣불리 반론을 펼치지 못했다. 그 틈을 가르듯 한 목소리가 조용히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검은 이미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종남파 장문인 청상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 수련한 내공이 담긴 기운이 자연스럽게 실려 있었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의 벽을 울렸다. 천하십 검대회는 원래부터 그런 자리였소. 말을 앞세우지 않고 명분을 미리 준비하지도 않는다 했지요. 강호의 눈앞에서 누가 검으로 길을 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 오늘 검노를 본 눈과 기운을 느낀 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더 무슨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반박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종남파가 구파일방의 기존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천마대전 당시 협과 의를 위해 멸문도 아닌데 스스로 피를 묻히러 나갔다는 사실, 형산이 무너질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를 뒤집어 쓴 문파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오늘 결승에서 한 소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다. 이제 사라진 줄 알았던 종남의 검노가, 소멸한 줄 알았던 종남 청객의 의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무림맹 대행은 더 말을 늘리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의 비석 앞으로 걸어나갔다. 손에 들고 있던 붓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술기가 먹물에 젖었다. 먹물이 비석 앞의 작은 받침 위에서 한 번 고여 붓끝으로 조용히 옮겨갔다. 그리고 비석의 앞면에 종남파 세 글자가 천천히 새겨졌다. 그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뀌었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누군가는
오래 미뤄둔 빚을 갚은 듯한 감각을, 또 누군가는 새로운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어쨌든 결정은 내려졌다. 잠시 뒤 연무장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결승전이 아니라 새로운 981방의 일석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였다. 높이 세워진 기둥 위에 각 문파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태극을 그리는 무림맹의 깃발, 각 문파를 상징하는 문양과 색깔들이 하늘 아래에서 서로 다른 빛을 내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마지막까지 비어있던 자리에 기둥이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던 그 자리에는 오늘 처음으로 한 장의 깃발이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종남파의 깃발이었다. 초승달처럼 휘어진 검과 그 아래를 흐르는 물결 같은 선. 청운이 사부의 낡은 도포에서 처음 보았던 오두막의 작은 상자 속에 들어있던 그 문양. 낡아 헤어지고 빛이 바랬던 그 형상이 오늘은 새 천 위에서 또렷한 선으로 태어나고 있었다. 무림맹 집행관이 중앙으로 나섰다. 그의 옆에는 종남파 장문인 청상진과 몇몇 장로들이 서 있었다. 조금 뒤편 다른 제자들 사이에 청운도 서 있었다. 아이였던 시절 자신이 종남이라는 이름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 문양만을 마음에 새기던 때를 떠올리면 청운은 잠시 자신의 소매를 내려다봤다. 지금 그의 소매에는 아무 문양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오직 사부가 남긴 도포와 그 안에 수놓인 종남의 형상이 그의 기억 속에서만 또렷했다. 집행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금일을 기해. 그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연무장 위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천하십 검대회 결승전의 결과와 과거 천마대전 당시의 공적을 함께 감안하여 무림맹은 공석으로 남아있던 981방의 일석을 잠시 눈길이 청상진과 청운을 향해 스쳤다. 종남파에 부여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북이 울렸다. 둔탁하고도 깊은 북소리가 여러 번 연달아 울리며 연무장 벽과 기둥, 좌석, 사람들의 가슴을 차례로 두드렸다. 집행관의 손짓에 맞추어 종남파의 깃발이 서서히 기둥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깃발이 바람을 받아 펄럭였다. 그 아래에서 수많은 시선이 동시에 그 문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처음 보는 문양을 기억하려 눈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이름을 떠올리듯 아득한 표정을 지었다. 형산멸문의 날 멀리서 연기를 보며도 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이 깃발이 하나의 질문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지금에서야 묻게 되는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질문. 청운은 고개를 들고 그 깃발을 바라보았다. 초승달 같은 검, 흐르는 물결, 오두막의 좁은 방, 사부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쥐고 있던 손의 온기, 묘비 앞에서 흙을 덮던 자신의 손의 감각들이 한 번에 밀려왔다. 그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 잡았다. 종남의 검을 잇는 자, 종남 청객의 제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981방의 일석을 세우는 검을 쥔 자. 청상진은 청운에게 시선을 돌렸다.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수많은 뜻이 담겨 있었다. 사부를 잃고도 제대로 애도할 틈조차 없이 천하십 검의 장으로 끌려 들어온 소년. 형산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을 때조차 이름 없는 제자로 숨어 있어야 했던 문파.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세상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 수 있게 된 종남. 그 모든 시간 위에 청운의 한 걸음과 검 한 번이 더해져 있었다. 종남파 제자들 사이에서도 감정은 일치하지 않았다. 일부는 진심으로 환호했다. 잊혀진 문파가 다시 구파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에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러나 또 일부는 특히 자신이 문화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던 몇몇은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깃발보다 청운의 뒷모습이 더 크게 들어오고 있었다. 밤마다 속닥이며 짰던 계획들, 장로와 사숙 사이에서 오가던 날카로운 말들, 기회를 틈타 한 번쯤 발목을 잡아두려 했던 얕은 술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다. 청운이 살아서 결승까지 올라섰고 청명검이 깨어났고
결국 종남의 일석을 쟁취해왔다. 이제 그를 지우는 일은 문파 안에서조차 쉽지 않게 되었다. 청상진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단죄하는 날이 아니라 종남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연무장 바깥 조금 떨어진 객잔 골목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있었다. 먼 산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내려온 행색의 노인 몇이 저렴한 막걸리 잔을 손에 쥔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들었나? 이번 천하십검 결승, 종남의 애가 이겼다는 소식이야. 그래서 이제 구파의 자리를 종남이 차지한다더군. 뜰 앞에서 허리를 굽힌 채 잔을 닦던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오래전에 무너진 산문, 형산의 검노와 진법, 그날 밤 피비린내와 불길에 씻겨 내려간 제자들의 비명. 그 기억들이 술냄새와 뒤섞여 피어올랐다. 형산이 쓰러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있었다.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이 막걸리 집의 늙은 주인이었다. 그의 눈이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 무림맹 본부 쪽 하늘 위에 새로이 올라간 깃발 하나가 작게 보였다. 노인의 입가에서 알 수 없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이제야 누가라도 다시 어딘가 하나는 일어나는군. 그는 잔을 다시 닦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손처럼 동작이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연무장 가장자리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 비켜선 그늘 자리에는 전혀 다른 눈빛을 가진 몇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은 문파의 제자도 아니었고 꼿꼿한 자세의 장문인도 아니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동자 속 어딘가에 붉은 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새로운 일석이 세워지는 날, 강호의 힘의 균형이 바뀌는 날, 어둠을 기회로 삼는 무리들은 언제나 이 자리를 지켜보기 마련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종남의 깃발을 훑었다. 푸른빛과 도가의 기운이 서린 문양 위로 아주 희미한 살기와 탐욕의 기운이 스치는 듯했다. 피를 부르는 칼은 언제나 먼저 하늘 아래서 빛난다. 누군가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종남이 얻은 영광이 머지않아 또 다른 피를 부르는 신호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혈교. 아직 이름조차 세상에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무리들. 그러나 피와 어둠을 먹고 자라나는 그 기운은 벌써부터 강호의 틈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빛이 생기면 그 아래에는 늘 그림자가 들이우는 법이지. 종남의 깃발은 하늘 아래에서 힘차게 펄럭였다. 그러나 그 빛이 멀리까지 뻗어갈수록 그 뒤에 생겨나는 그림자도 함께 길어지고 있었다. 의식이 끝난 뒤 청우는 무림맹에서 마련해준 작은 객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밖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의 환호와 술렁임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두꺼운 문과 벽이 그 소리를 멀리 밀어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두막에서 가져온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청우는 그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낡은 도포 한 벌과 도복, 그리고 일찍이 사부의 가슴께를 장식하고 있던 종남의 문양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손끝으로 문양을 쓸어내렸다. 천마대전의 피비린내, 쓰러져 가던 사부의 숨, 그럼에도 끝까지 검을 놓지 않았던 손의 온기. 오늘 연무장에서 청명검이 깨어난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그의 몸 안에서 되살아났었다. 청우는 눈을 감았다. 오늘 종남은 구파일방의 일석을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부에게 돌려주어야 할 자리이기도 했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채 전장을 누비던 무인. 자신이 종남 청객이라는 사실조차 끝내 떠올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부. 그 사부가 남긴 검과 내공, 의지와 검노가 오늘 종남의 이름을 다시 하늘 아래 올려놓았다. 사부님. 마음속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은 단지 누군가의 검노를 이어 걷는 자일 뿐이었다. 종남의 검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사부와 사부,
이전의 수많은 무인들과 천마대전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자들의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피와 어둠을 베어낼 책임 또한 이 검을 쥔 자신의 몫이기도 했다. 청우는 상자를 덮었다. 밖에서는 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처럼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종남의 깃발은 이미 하늘에 올랐다. 청명검은 눈을 떴다. 천뢰와의 승부는 끝났다. 그러나 강호를 향한 길, 형산멸문의 진실과 생존자들과의 인연, 혈교라는 새로운 악의 발현, 그리고 청운과 천뢰가 함께 걸어가게 될 싸움의 길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천뢰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청운은 결승의 한가운데서 사부가 남긴 마지막 검로가 완전히 깨어남을 느꼈다. 그 순간 무림맹 상석에 앉아있던 종남파 장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종남 청객전 청운의 길 제10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